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다른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와 그 모친 생각이 나서 말이죠. 그 남자와는 한때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사이인데요. 결국 그 끝이 좋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건 그 남자 모친이 저질렀던 만행 때문인데요. 아마 들으면 다들 경악하실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놔 볼게요. 글솜씨는 없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엄마는 전업주부셨어요. 집안이 엄청나게 부유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았던 딱 중산층 가정이었죠. 원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도박 때문에 전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한때 친가가 풍비박산 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 때문에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삼시세끼를 맹물에 간장 탄 걸로 때울 만큼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서울에 올라와 독하게 주경야독했고요. 그 결과 지금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명문대 교수님이 됐죠. 아버지는 자신이 자수성가했기 때문일까요? 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절대 사치하지 않으셨어요. 제 학비도 딱 대학 입학금까지만 내주시고요. 그 뒤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셨죠. 어릴 땐 그런 아버지가 정없게 느껴져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머리가 좀 크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게 독립심을 심어주려고 일부러 더 그러셨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넉넉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특히 오래 했던 게 학교 앞에 있던 호프집 서빙 아르바이트였는데요. 다른 곳들보다 일이 힘든 만큼 시급이 셌거든요. 남자친구를 만난 것도 그 호프집에서였어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당시 저는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랴 아르바이트하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전날 새벽까지 공부했어서 그런가 커피를 마셔도 너무 졸리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보려고 찬물로 세수까지 했지만 영 잠이 깨질 않더군요. 다들 아시죠? 꼭 그럴 때 사고가 난다는 거. 맥주를 서빙하다 잠깐 정신이 혼몽해진다 싶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맥주잔이 구르고 있고요. 제 앞쪽에 앉아있던 남자 손님이 그 떨어지는 맥주를 뒤집어 썼더군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그만 실수로. 괜찮으세요? 저는 얼른 테이블에 있던 티슈를 잔뜩 뽑아 손님의 얼굴이며 옷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멍하니 있던 손님이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손을 내줬더군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닦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잠을 별로 못 자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만 잔을 놓쳐버렸어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서비스직에서 일하다 보면 진상 손님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별거 아닌 걸로 트집을 잡아 환불해달라, 보상금을 달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실수한 건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그러니까 더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실수한 거니까 오늘 드신 음식값은 제가 다 낼게요. 따로 세탁비도 드리고요. 아이, 됐어요. 이 옷 싼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세탁기 돌리면 돼요. 피해본 게 없으니 음식값도 필요 없고요. 그치만... 정말 괜찮아요. 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만 일 보세요. 손님은 저를 안심시켜 주려는 듯 씩 웃었어요.
그 모습에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나던지요. 그 손님이 극구 사양하는데도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줬네요. 그 뒤로 그 손님은 종종 제가 일하는 호프집에 놀러 왔어요. 친구들과 올 때가 제일 많았지만 가끔 혼자 맥주 한잔하러 올 때도 있었죠. 그렇게 오며 가며 한마디씩 나누다 보니까 나중엔 그 손님과도 제법 친해졌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그 손님이 오지 않는 날이면 그 손님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 손님을 좋아하게 됐다는 걸 말이죠. 그렇다고 고백할 용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손님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 한 번은 제게 선물을 골라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보다 2살 어린 여자라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었지만 생일 선물을 할 만큼 가까운 연하의 여자라고 하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그런가 차마 임자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짝사랑만 열심히 했네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하루는 그 남자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호프집을 찾아왔어요. 뭐냐고 물어보니 망설이다가 일이 끝나면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괜스레 기대가 됐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걸까? 그래서 내게 고백하려는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런데 웬걸 정신을 차려보니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석진 테이블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자리가 텅 비어 있더군요. 잠깐 화장실이라도 갔나 했는데 1시간, 2시간이 넘도록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만 해도 걱정은 됐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급한 일이 있어 집에 갔나 보네. 나중에 다시 오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뒤로 그 남자를 다시 보는 일은 없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없었죠. 정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전화번호라도 물어봐둘 걸.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아도 표현 한번 해볼 걸. 대체 그 사람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잠적해버린 걸까? 휘몰아치는 온갖 생각 때문에 몇 달을, 아니 몇 년을 힘들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됐어요. 제법 이름 있는 식품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는데요. 일이 어찌나 많은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때때로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황금 같은 토요일에 홀로 회사에 나와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생각보다 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막차 시간이 가까워져 있었죠. 아버지가 엄하셔서 외박은 절대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택시를 타자니 검소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결국 저는 보고서를 대충 마무리 짓고 허겁지겁 회사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죠. 주말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정류장엔 나이 지긋해 보이는 아저씨 한 명 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회사가 있던 곳이 전형적인 오피스타운이라 주말엔 사람들이 싹 빠져서 유령 도시 같았거든요. 평소처럼 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아저씨가 제 쪽으로 다가온다 싶더니만 갑자기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뭐라고 하더군요. 저는 뒤늦게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입을 열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왜 내 말 무시하냐고? 내가 말하는 게 말 같지가 않아?
제가 음악을 듣고 있느라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래서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돼. 기본이 안 돼 있잖아.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귓구녕에 이어폰이나 쳐 꽂고 있고. 야, 너 몇 살이야? 아저씨는 갑자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나 싶었는데 아저씨가 말할 때마다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퍼지더군요. 맞아요. 술에 잔뜩 취해 괜히 제게 시비를 거는 거였어요. 대낮에 사람 많은 공간이었다면 저도 대거리를 했을 텐데 주변은 어두컴컴하지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없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오더군요. 기다리는 버스는 또 왜 그리도 안 오던지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뭘 또 쳐 울고 그래? 내가 뭐 아가씨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했어? 울지 마! 울지 말라고! 급기야 아저씨는 제 손목을 틀어잡고 자기 쪽으로 마구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아이, 우니까 미안해서 그러지. 잠깐 이리 와봐. 날도 추운데 어디 따뜻한 곳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싫어요. 이것 놔요. 아이, 뭐가 자꾸 그렇게 싫어? 너무 튕기면 매력 없어. 알아? 하여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비싼 척 구는지 몰라. 아이, 잔말 말고 이리 와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지 마세요. 손 놔달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아저씨의 손을 떨궈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성인 남자의 힘을 이기는 건 쉽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골목 끝쪽에서 웬 남자가 다가오더니 그 아저씨를 밀어버리고 저를 자기 뒤로 보내더군요. 이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넌 뭐야?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꺼져! 남자는 아저씨가 술에 잔뜩 취한 걸 눈치챘는지 인상을 찡그리며 저를 돌아봤어요. 이 취객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이 아저씨가 막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대번에 험악해졌어요. 성큼성큼 아저씨에게 다가가더니 어깨를 휙 밀더군요. 그것만으로도 술에 잔뜩 취해 있던 아저씨는 균형을 잃어버렸고요. 그대로 휙 뒤로 넘어갔죠.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요! 술 처먹었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잘 것이지. 어디 엄한 사람한테 행패야?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겁이 난 걸까요? 아저씨는 제대로 된 반항도 못하고 벌떡 몸을 일으켰고요. 그대로 허겁지겁 주랭랑을 쳐버렸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안심이 확 되면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남자가 그런 저를 보고 놀랐는지 얼른 다가와 부축해줬어요. 저는 괜찮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건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당신은 그 호프집에서 일하던... 저를 알아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그 남자는 제가 호프집에서 일할 때 짝사랑했던 바로 그 손님이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얼마만... 아니, 그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분명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반가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뒤섞여 왈칵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그대로 남자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말았고요. 당황한 남자가 저를 데리고 근처에 있던 카페로 들어갔죠. 무려 4년 만의 재회였어요. 따뜻한 차로 속을 진정시킨 뒤 밀려있던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네요.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날 찾아왔던 것도 고백을 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하더군요. 저를 좋아했다고요?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친구 없었는데. 그때 저한테 여자 선물 골라달라고 했잖아요. 아, 그건 동생.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미경 씨는 쭉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맨날 남자친구 놈들 아니면 혼자서 호프집에 갔는데? 그러게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한 번쯤은 데리고 왔을 법도 한데. 혼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작에 물어볼 걸.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대뜸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미경 씨야말로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 고백 안 하고 그냥 갔던 건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한 번도 남자 사귀어본 적 없는데. 제 말에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저 고백하러 갔던 그날 미경 씨가 같이 일하던 남자 알바생 있잖아요. 그 키 작고 안경 쓴. 그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호프집 사람들한텐 비밀로 하고 미경 씨랑 사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찾아와서 찝쩍거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그 호프집도 못 갔던 거고요. 그 사람의 말에 얼마나 경악스러웠는지 몰라요. 당시 그 호프집엔 저랑 같이 일하던 복학생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요. 저한테 얼마나 추근덕거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떼어내느라 고생 좀 했는데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작까지 부렸을 줄이야. 그 인간 때문에 제 첫사랑이 그렇게 어이없게 끝이 났던 거였어요. 기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 사람이 갑자기 피식 웃더군요. 뭐야, 우리 사실은 서로 좋아하고 있던 거네요? 내가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미경 씨랑 지금쯤 잘 만나고 있었을 텐데. 바보같이. 그러게요. 저도 좀 더 용기를 내볼 걸 그랬어요. 서로 말도 안 되는 오해 때문에 좋아하는데도 몰랐다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죠. 그렇게 서로 헛웃음만 지은 채로 얼마나 있었을까요?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저 아직도 미경 씨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요? 절 아직 좋아한다고요? 그럼요. 그 뒤로 다른 여자 만나보려고 해도 미경 씨 생각이 나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왠지 운명 같지 않아요? 그날 못했던 고백 지금 할게요. 나랑 만나주세요, 미경 씨. 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꾹 내리누르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첫사랑과 첫 연애를 하게 됐죠. 남자친구는 제 생각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조건이나 외모 같은 것들이 완벽했다는 게 아니라요. 성품이나 취향 같은 게 제게 맞춰진 사람인 양 꼭 들어맞았죠. 게다가 성실하고 다정하고 어쩌다 사소한 일로 다퉈도 늘 제게 져주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당시 남자친구는 작은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늘 퇴근하고 나면 저희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줬고요. 주말에도 일하는 저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보약을 챙겨주는 등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꿈꾸게 된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시 결혼 정년기였던 남자친구 역시 저와 하루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죠. 결국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양가 부모님께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죠. 다행히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뭐 하나 특출난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실하고 저를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서 괜찮은 사람 같다 하시더군요. 저희 집이 엄청난 부자였다면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고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해도 반대했을 테지만 오히려 적당히 먹고 살 만한 중산층이라서 그랬을까요? 예비사위의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선 부모님 두 분 다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당시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여동생 셋이 살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이혼으로 부모님 두 분이 갈라섰다 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이혼 가정이야 흠도 아니었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네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를 소개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좀 뭐랄까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다고 해야 하나? 속에 있는 말을 못 참고 다 하시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엄마 말에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 별뜻 없이 그러시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분가해서 따로 나와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남자친구가 저렇게까지 말하나 궁금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진짜 타인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호기심 반, 걱정되는 마음 반인 상태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죠.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해 저녁을 대접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 친모가 맞나 싶을 만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모는 물론 성격까지 완전히 딴판이었죠. 남자친구는 진중하면서도 섬세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비 시모는 풍채도 커다랗고 성격도 시원시원하시더군요. 아유, 그래. 너네 둘이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내가 뭐 입을 댈 게 있나. 둘이 한번 잘 살아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하긴. 근데 미경이 너네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며? 뭐 어디 학교? 아, 그 땡땡대학에서 일하고 계세요? 땡땡대학? 어머, 거기 유명한 대학 아니니? 대학 교수면 돈도 잘 벌 텐데 모아둔 재산도 좀 있겠네? 네? 재산이요? 예비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직설적인 분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왜 미리 그렇게 밑밥을 깔았는지 알겠더군요. 제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아이 엄마 그런 건 왜 물어보고 그래요?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줬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어색한 표정으로 너털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아유 그러게 나도 참 주책이야. 별걸 다 묻지? 근데 미경이 넌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결혼은 현실이거든. 이런 건 서로 다 묻고 따지고 해야 돼. 내가 유별난 게 아니라 똑똑한 거라고. 그 뒤로도 예비 시어머니는 어머니는 뭐 하시냐, 지금 하는 일은 월급이 얼마나 되냐 등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저는 어른이 물어보는데 차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꼬박꼬박 대꾸해줬죠. 다행히 제 대답이 예비 시어머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더 정확히는 제 경제적인 조건이 예비 시어머니 마음에 들었던 거겠지만요. 식사를 끝내고 나오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군요. 쇳불도 탄 김에 빼랬다고? 얼른 상견례하고 날 잡자꾸나. 난 우리 미경이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 딱 처음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정이 가더라고. 내 딸보다도 더 딸 같아.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유, 어머님은 무슨 그냥 엄마라고 불러. 호들갑스러운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에 기쁘기보단 좀 찜찜했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경제적인 조건들만 줄줄이 물어보고는 갑자기 딸 같다고 하시니까 진심인지 의아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만약 제가 없는 집안 딸자식이었다면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엎어야 할 만큼 마음에 걸리는 건 아니었어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들처럼 저를 구박하거나 막대하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또 남자친구 말처럼 결혼해서 따로 살면 자주 볼 일도 없을 텐데 크게 신경 쓰지 말자 했네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허락도 받았겠다. 그 뒤로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어요. 상견례 때 예비 시어머니의 돌발 발언들 때문에 진땀을 빼긴 했지만 다행히 아버지도 엄마도 크게 기분 나빠하진 않더군요. 아니 글쎄 대놓고 저희 아버지에게 모아둔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묻지 않겠어요. 아유, 내가 이런 거 대놓고 묻는 게 예의는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놈 결혼시키는데 혹시라도 이상한 집에 장가 보내봐요. 두 분 다 아시잖아요. 결혼하면 남자가 훨씬 더 손해라는 거. 여자야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애나 키우지만 어디 남자는 그런가요? 처자식 부양하려면 아주 등골이 빠져라 일해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처갓집 식구들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이 워낙 책임감이 강해서 분명 외면 못하고 다 챙기려 들 텐데. 저는 그 꼴은 못 보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한 저희 부모님은 그냥 어색한 웃음만 흘리셨어요. 그러자 눈치를 보던 남자친구가 슬그머니 입을 열더군요. 엄마 진짜 왜 그래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죠. 말 조심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고. 어머 얘는? 나 충분히 10번 100번 생각하고 말한 거야. 아유 우리 아들이 이렇다니까요. 아주 나를 철없는 애 취급해요. 하지만 상견례 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툭 까놓고 얘기해야지. 안 그래요? 사부인 말이 맞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그런 예비 시어머니에게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물어보는 예의 없는 질문에 착실하게 대답을 해줬죠. 혹시라도 이 일로 결혼을 반대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다행히 두 분 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 걱정만 하더군요. 사부인이 참 솔직하시네. 김서방이 사부인 때문에 고생 좀 했겠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결혼하고 합가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 아니에요. 오빠도 약속했어요. 결혼하면 분가할 거고 시댁하고는 왕래 잘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뭐 사부인도 나쁜 의도로 그러신 건 아닐 거야.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데 걱정이 돼서 그랬겠지. 부모님이 너른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의 만행을 이해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상견례 이후 남자친구와 제 결혼식 준비는 급속도로 진행됐어요. 식장도 결정했고요. 소위 스드메라고 하나요?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샵도 전부 결정했죠. 직장 다니면서 결혼 준비까지 둘이 하긴 아무래도 벅차서 업체의 도움을 좀 받았네요. 그렇게 다가오는 결혼식만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뜻밖의 비극적인 사고가 제게 찾아왔죠.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뺑소니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거였죠. 처음 아버지에게 전화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엄마는 싸늘한 주검이 돼 있었죠. 늘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엄마가 설마 제 결혼식도 못 보고 돌아가실 줄이야. 부모를 잃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고 창자가 에이는 그 슬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하듯 울다가 혼절까지 했네요.
아버지는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묵묵히 상주로서 제 역할을 다하셨어요. 병원 및 장례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순차대로 장례 준비를 하셨고요.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도 예를 다하셨죠. 어쩌면 저보다 아버지가 더 힘드실 수도 있는데 더는 울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 저도 묵묵하게 상객들을 맞이했네요.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온 건 조문객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늦은 새벽이었어요. 누군가 갑자기 다가와 와락 저를 껴안길래 깜짝 놀랐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예비 시어머니더군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아유, 어떻게 오긴. 상철이한테 들었지. 아,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이제 한 식구인데 당연한 일이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 일을 어쩜 좋아. 내가 사부인 소식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던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마치 자기 일처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에 동화됐는지 저도 간신히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터졌죠.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제 옆을 지키고 있던 남자친구가 잠깐 좀 쉬라면서 저를 뒤에 붙어있던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에겐 기왕 오신 거 밥이라도 먹고 가라면서 문상객들 테이블로 데려가더군요. 원래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을 함께 해주는 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자기 일처럼 울어준 예비 시어머니가 참 고맙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나가서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몸을 일으켰는데요. 밖에 나가니 웬걸 테이블 쪽이 소란스럽더군요. 뭔가 하고 봤더니 글쎄 저희 아버지랑 예비 시어머니가 큰 목소리로 다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무슨 사람이 이렇게 개념도 없고 예의도 없는지. 내가 김서방 얼굴 봐서 참는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체면 때문에라도 남에게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이거든요. 대체 예비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길래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거리를 하더군요. 아니, 궁금하면 좀 물어볼 수도 있지. 이제 애들 결혼하면 한 식구가 될 텐데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상견례 할 때나 물어보든가.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 장례식장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애들 결혼 안 시킬 거예요? 도대체 빚이 얼마나 있길래? 돈 꽤나 있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빈수레만 요란하다고 딱 그 짝인 거 아니야? 그런 거면 나 이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못 보내지. 아니 안 보내지.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옆에 있던 친척 어르신에게 슬그머니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버지 교수직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때였는데요. 아버지도 막상 은퇴할 때가 되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셨던가 봐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노후 대비를 하고자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큰아버지 하시는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글쎄 그게 쫄딱 망했다지 뭐예요. 큰아버지는 그걸 여태까지 비밀로 하고 있다가 뒤늦게 저희 아버지에게 털어놓고 사과를 하셨고요. 하필이면 그걸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예비 시어머니가 들어버린 거였죠. 장가를 안 보낸다는 게 무슨 소립니까? 파혼하자는 겁니까? 그래요. 솔직히 미경이 걔가 뭐 나이가 어리기래요. 예쁘기래요. 대기업 다니는 거? 그것도 난 별로야. 괜히 우리 아들 기나 죽일 텐데. 여자는 그저 어리고 순해서 CM이랑 지아비 말에 고분고분하고 손주나 잘 낳아주면 되거든. 미경이 걔
달거리도 불규칙하다면서요? 그럼 어딘가 하자가 있다는 건데 어디 애를 낳을 수나 있겠어요? 뭐요? 지금 내 딸이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었지만 그래도 교수 집안 딸이라고 해서 돈은 좀 있겠구나 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순 못 사는 집안이었네. 교수직은 곧 은퇴한다지. 모아둔 돈은 사업으로 싹 날렸다지.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향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더군요. 김상철 너 지금 엄마가 하는 말 다 들었지? 미경이랑 당장 파혼해라.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걸로 하라고. 알겠어?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남자친구가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떡 벌렸어요. 엄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왜? 내가 못할 말 했니? 제발 이번만큼은 엄마 말 좀 들어. 아유, 허구한 날 속만 썩이던 네가 웬일로 괜찮은 여자를 물어왔다 했다. 걱정 마. 너 정도면 미경이 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여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놈의 조건!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집은 이혼 가정에 훨씬 더 별 볼 일 없는데 왜 그렇게 조건을 따져대는 거예요? 우리 집이 별로니까 더 조건을 따지는 거지? 그리고 네가 어디가 어때서? 키 크지, 얼굴 이만하면 잘생겼지, 직장 다니면서 따박따박 돈 벌어오지. 너 정도면 1등 신랑감이야. 이런 집안에 장가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고. 그만 좀 하세요. 전 조건 같은 거 따져서 미경이랑 결혼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려는 거라고요. 장인어른이 교수든 아니든 빚이 있건 없건 그건 저랑 상관없어요. 한창 예비 시어머니와 말싸움을 하던 남자친구가 뒤늦게 절 발견했어요.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 엄마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일단 나가요. 집에 가자고요.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나누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부터 자꾸 왜 그러냐? 장례식이 뭐 무건수행하는 곳이야? 사람 죽은 건 죽은 거고 따질 건 제대로 따져야지. 까놓고 말해서 미경이 엄마가 뭐 사람 구하다 순직했니? 뺑소니 사고로 황천길 간 건데 애도를 하면 뭐 얼마나 대단한 애도를 해야 한다고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해?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투자한 사업이 망했다는 걸 알고 결혼 없는 거?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 말처럼 결혼은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두고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네요. 저는 모여있던 사람들을 해치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있던 뜨끈뜨끈한 육개장을 그대로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 부어버렸죠. 아이고 머니나, 이게 뭐야? 아, 내 눈! 어느 정도 식어 있어서 그렇게 크게 뜨겁진 않았는데요. 육개장이 맵고 기름지잖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건 국물로 엉망이 됐고요. 눈이 알인지 제대로 뜨지도 못하더군요. 전 그런 예비 시엄니를 뒤로 밀치고 연거푸 따귀를 날렸네요. 뭐? 뺑소니 사고로 죽은 건데 뭐 얼마나 대단한 애도를 해야 하냐고? 그게 죽은 사람 가족들 앞에서 할 말이야? 결혼은 나야말로 사절이야. 너같이 막대 먹고 경우 없는 여자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거든? 너 인연?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고소하고 싶으면 해봐. 우리 이모가 변호사거든? 나야말로 당신 모욕죄로 고소할 거니까 두고 보라고.
그렇게 제대로 눈도 못 뜨는 예비 시어머니를 얼마나 때렸을까요? 아버지와 친척들의 만류에 간신히 진정이 될 때쯤 갑자기 장례식장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뭔가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검정색 고급 승용차 수십 대가 도열해 있더군요. 그리고 곧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고요. 제일 고급스러워 보이는 승용차에서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내리더군요. 왠지 모르게 낯이 익다 했더니 웬걸 텔레비전에도 제법 얼굴이 알려진 유명 정치인이었어요. 처음엔 다른 장례식장 손님인 건가 했는데요. 글쎄 그분이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다가와 손을 맞잡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를 보고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우리 순애는 어쩌다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그저 우리 순애가 이렇게 비통하게 가버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용서하고 얼굴이라도 자주 볼 것을.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저희 엄마의 친정아버지, 즉 제 외조부였어요. 저는 그동안 저희 엄마가 고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사실 저희 엄마는 유명 정치인의 딸이었는데 집안에서 아버지와의 결혼을 반대하자 그대로 연을 끊고 나와 살았던 거예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제게 따지려고 달려나왔던 예비 시모는 그대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아무래도 저희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아챈 것 같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돌아가신 사부인이 저 사람 딸이었다고? 아니 상철이 넌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해줬어?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걸 알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지! 정치인 딸이라고. 너 정치인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특히 저 사람들은 조폭들이랑 연줄이 다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예비 시모는 저와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만행이 생각나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겁에 잔뜩 질린 게 금방이라도 오줌을 지릴 것 같은 꼴이더군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안내를 받아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그대로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가 저지른 짓 때문에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 겁이 난 것 같았죠. 혼자 남겨진 남자친구는 제게 말을 걸고 싶은 눈치였는데요. 저는 저대로 처음 뵌 할아버지에게 인사드리랴 어수선해진 장례식장을 정리하랴 정신이 없었네요. 그렇게 친정엄마를 잘 보내드리고 한 달쯤 지나서야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사실 그전에도 남자친구에게서 계속 연락은 왔는데요.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예비 시모가 저지른 만행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말이죠.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를 보자마자 머리부터 숙였어요. 미안해 미경아. 정말 우리 엄마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나도 그런 엄마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었고 창피한 일도 많았어. 그래. 오빠가 왜 그렇게 내가 어머님 만나는 걸 걱정했는지 알 것 같더라. 나랑 결혼은 할 거지? 나 미경이 너 정말 많이 사랑해. 결혼해도 절대 우리 엄마 볼 일 없게 한다고 내가 약속할게. 응? 글쎄, 그게 되겠어? 난 잘 모르겠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 어머님 얼굴 다신 보고 싶지도 않다는 거야. 그런 사람하고 가족이 될 자신이 없어. 가족이 안 되면 되지. 내가 우리 엄마랑 연을 끊으면 되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난 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진짜야. 처음엔 저를 잡기 위해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웬걸 놀랍게도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가 아닌 저를 선택했어요. 안 그래도 평소 이런저런 문제로 예비 시모와 갈등이 많았던 것 같더군요.
바로 짐을 싸들고 나와 따로 집을 구했고요. 예비 시모에겐 다신 얼굴 보고 살지 말자면서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미경아, 나 우리 엄마한테 아무런 애정도 없어. 어릴 때부터 나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때리고 한 번도 따뜻한 애정을 준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차라리 개모길 바랄 정도로 말이야.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것도 얼른 가정을 꾸려서 엄마와 멀어지길 바래서였는데 순서가 잘못됐던 것 같아. 엄마랑 연을 먼저 끊고 너에게 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됐어. 오빠가 미안할 건 아니지. 나 앞으로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봤잖아. 이렇게 집까지 따로 구해서 나와 사는 거. 그러니까 부탁이야. 나 버리지 말아주라. 응? 부모 자식 간의 연은 천륜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오빠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거겠어? 물론 나도 여전히 오빠 사랑해. 하지만 결혼은 오빠하고 나 둘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난 어머님이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저지른 만행 평생 못 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미정아, 제발. 차라리 내가 너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납득하겠어. 하지만 잘못한 건 우리 엄마잖아. 응?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처음엔 남자친구와도 깨끗하게 헤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말처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도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모질게 남자친구를 내치진 못했네요. 대신 결혼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죠. 그러자 예비 시모는 안달이 났던가 봐요. 자꾸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걸 무시했더니 급기야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세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니?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세아가라뇨? 전 그쪽 같은 시어머니 둔 적 없어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너 우리 아들이랑 안 헤어졌잖아. 그럼 결혼한다는 거 아니여? 그럼 내가 네 시애미 맞지? 시애미는 무슨... 설사 제가 상철 씨랑 결혼한다고 해도 그게 그쪽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미 상철 씨는 그쪽하고 연 끊었는데. 부모 자식 사이가 어디 그렇게 무자르듯 잘리는 줄 알아? 아니, 이게 아니지 참. 내가 오늘 너한테 온 건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사과하려고 온 거야. 그날은 내가 미안했다. 사부인 보내드리는 곳에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는데 내가 그날 육개장에 소주 한잔 했거든. 술이 과해서 실수한 것 같아. 사돈 어른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으니 당황한 것도 있고. 예비 시모는 뒤늦게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정성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죠. 왜 이제 와서 사과를 하세요? 그날은 아주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막대하더니. 왜 그런지 알겠다. 저희 할아버지 때문이죠? 교수고 뭐고 빚만 잔뜩 생긴 망해버린 집구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치인 외조부가 있다니까 마음이 돌아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얘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그날은 내가 너희 아버지 빚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알게 돼서 당황해서 그런 거고. 너희 집에 돈이 얼마가 있든 너희 외조부가 정치인이든 아니든 난 아무 상관없다. 내가 말했잖니. 난 그냥 네가 내 딸 같고 좋아서. 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난 그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모욕 평생 못 잊어. 그러니까 개수작 부리지 말고 썩 꺼져. 제 단호한 말에 설득이 힘들다고 느낀 걸까요? 예비 시모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가증스러운 표정을 싹 지우고 야차처럼 입을 열었어요. 이년이 어른이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는데 끝까지 지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어? 야 이년아, 그럼 네가 빼앗아간 내 아들이라도 돌려줘.
내가 아들을 빼앗아 갔다니? 잡아댈 생각하지 마. 우리 아들이 여우 같은 인연한테 홀딱 빠져선 지금 날 아예 보지도 않잖아. 너 만나기 전까진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당장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 나한테 돌려주라고. 참나. 내가 돌려주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 사람이 이미 그쪽한테 질려서 도망친걸. 얼마나 인간이 밑바닥이면 배 아파 낳은 자식까지 도망을 가?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뭐야? 인연이 너 말 다 했어? 예비 시몬은 분을 참지 못하고 제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쥐꼬리만큼도 무섭지가 않더군요. 아니, 다 못했는데. 어디 손대고 싶으면 손 대봐.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은 알지? 콩밥 먹거나 쥐도새도 모르게 뒷산에 묻히고 싶거나 뭐가 됐든 원한다면 한번 손 대보라고. 제 말에 예비 시모가 멈칫했어요. 그래도 정치인의 힘이라는 게 무섭긴 무서운가 보더군요. 전 그런 예비 시모를 비웃으면서 다시 입을 열었죠. 겁먹은 꼴 좀 보라지. 이제 알겠어? 이 천박하고 속물 같은 노인네야? 애초에 격이 안 맞는 결혼이었다는 건 내가 할 말이야. 어디 주제도 모르고 우리 집안하고 사돈을 맺으려고 해? 진짜 우리 할아버지한테 연락하기 전에 당장 꺼져!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제 말에 예비 시모는 분한 듯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제가 핸드폰을 꺼내 외할아버지에게 전화하는 신용을 하자 바로 겁을 먹고 도망쳐버렸죠.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전형적인 강약약 강의 모습이더군요. 다행히 그 뒤로 예비 시모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네요. 남자친구와는 그 뒤로 반년 정도 더 만나다 결국 헤어졌어요. 예비 시모 문제는 아니었고요. 현실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 자리에선 굳이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나면 예비 시모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웬걸 여전히 연을 끊은 채 산다 하더군요. 저하고 있었던 일 외에도 예비 시모가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나 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치가 심해서 빚도 좀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모든 걸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예비 시모는 딸 자식에게도 버림받고 현재 판자촌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하더군요. 돈을 벌긴커녕 빚만 잔뜩인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거동도 쉽지 않은가 봐요. 자식들이 멀쩡히 살아있으니 복지센터 지원도 못 받고 거의 죽지 못해 살고 있다 하더군요.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돌아가신 친정엄마에게 했던 막말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전 남자친구는 좋은 짝을 찾지 못해 아직도 혼자라 하던데 그 모친이 문제였을 뿐 그 사람 자체는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하루빨리 좋은 여자 만나 가정을 꾸렸으면 하네요. 저는 현재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업 투자 실패로 생겼던 빚도 외할아버지가 다 갚아주셨고요. 아버지는 지금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가 유유자적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세요. 저는 저대로 좋은 남자 만나 가정을 꾸렸는데요. 지금 남편은 성실하고 듬직하고 자상한 사람이랍니다. 전에 예비 시모한테 하도 대여서 시부모님 처음 만났을 땐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두 분 다 전 예비 시모와 달리 교양 있고 좋은 분들이세요.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제게도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모른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재산이 제법 되시는데요. 큰애 낳았을 땐 수고했다고 명품백을, 둘째 낳았을 땐 무려 땅을 증여해 줄 정도로 통도 크시답니다. 곧 시어머니 생신이라 가족들끼리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커요. 시부모님 모시고 가는 여행이 기대되는 며느리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제 주변만 해도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는 고부 사이는 하나도 없네요. 다 복이라 여기며 주변에 더 베풀고 살려고요. 남편 돌아올 시간이 돼서 이만 글을 줄여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